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소위 패권이라는 것이 여러 국가들을 돌며 옮겨 다니기만 할 뿐 궁극적인 완성이나 질서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쯤이면 폴아웃 시리즈의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나죠? War never change. 어릴 때의 기억은 평생 간다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플라톤의 뇌리에 박힌 근본적인 기억은 뭐였을까요? 자,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저번 시간에 플라톤이 대략 기원전 423년경에 태어났다고 했었죠. 플라톤의 10대 시절 내도록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플라톤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전쟁 시절의 기억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럼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앞서 이 전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두고 싸운 전쟁이었다. 그런데 이 전쟁 이름이 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일단 펠로폰네소스는 어떤 국가가 아니라 동맹의 이름입니다. 지도에서 붉은색 보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스파르타를 맹주로 한 여러 도시 국가들의 동맹의 이름이 바로 펠로폰네소스였죠. 반대로 아테네 역시도 본인이 속한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습니다. 지도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 간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자가 스파르타였기 때문에 그 전쟁의 이름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왜 벌어졌는가? 간략히 말하자면 아테네의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아까 말한 델로스 동맹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동맹이지 사실상 아테네 제국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를테면 아테네는 가입할 의사가 없는 도시 국가들을 강제로 델로스 동맹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런 뒤에 거기서 동맹 기금을 반강제로 뜯어냈죠. 당연히 델로스 동맹에서 탈퇴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동맹 본부와 금고를 아테네로 옮겨버렸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맹국가의 내정에 마음대로 간섭했습니다. 참고로 이 대표적인 흔적을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남아있죠. 여기가 아테네 여행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핵심 관광 코스인데 이 건물이 페리클레스 시절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일개 도시국가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지었냐고요? 다 방법이 있죠. 아테네에서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참 쉽죠? 그리고 그걸 했던 게 바로 페리클레스였습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에겐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다른 델로스 동맹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랄까 일종의 국제적인 횡령범 같은 놈. 자, 기금 횡령에 내정 간섭까지 하는 놈들이 전쟁을 안 건드렸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침략 전쟁도 뻔질나게 해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몰아냈던 마라톤 전투 이후의 전쟁에 대해서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로도 아테네는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해안 지역부터 이집트까지 여러 차례 군사 원정을 감행했고 그럴 때마다 델로스 동맹의 군사들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썼죠. 그러니까 반복컨대 이 시절 아테네는 도시국가가 아니라 제국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군사적 팽창주의 정책을 썼던 지도자였고 아테네 민주파들은 그런 페리클레스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실제로 펠로폰네스 전쟁의 직접적 발단이 됐던 것이 코린트 메가라 전쟁이었는데 여기서 먼저 군사적인 개입을 한 것도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이 메가라는 도시국가가 스파르타의 동맹국가였어요. 그리고 아테네는 이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페리클레스는 메가라의 민주파가 일으킨 반란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아테네 함대에 출격 명령을 내립니다. 스파르타에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주체가 왕이냐 시민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민주주의도 얼마든지 침략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히틀러도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 당선된 인물이었죠.
좌우간 아테네 민주파가 최전성기를 달렸던 시절이 바로 델로스 동맹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 아테네 미네는 굉장히 호전적인 곳이었고 시민들은 그 호전성을 통해 아테네 제국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나갔을 때 결과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페르클레스가 사망한 뒤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 클레온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스파르타 세력 중에서도 강경파였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조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쪽이었죠. 이런 호전성은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실감에 비례해서 호전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테면 이전 영상에서 30인 참주정을 뒤엎은 민주파의 구심점이 트러시블로스라고 했죠. 이 사람도 아테네 제국주의와 팽창주의의 강력한 옹호론자였고 그래서 잃어버린 제국을 회복하기 위해 기원전 395년 코린토스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구호는 대충 이런 식이었죠. 아테네를 다시 위대하게. 코린토스 전쟁이란 무엇인가? 일단 기원전 395년부터 기원전 387년까지 벌어졌던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입니다. 왜? 스파르타의 패권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펠로폰네스 전쟁의 승자가 스파르타이긴 했지만 30년간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원전 402년부터 꽤 큰 도시국가였던 코린토스와 테바이가 스파르타의 세금이나 원군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스파르타가 빡치겠죠? 바로 이런 게 하나둘 쌓이다가 결국 395년에 대대적인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죠. 그런데 그 규모가 아주 컸습니다. 그리스의 주요 도시국가들, 그러니까 테바이, 코린토스, 아테네, 스파르타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까지 가담했을 정도였죠. 그렇지만 당대 지중해 국가들의 복잡하고도 복잡한 역학관계와 코린토스 전쟁의 진행 과정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초점이 어디까지나 플라톤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좌우간 아테네 입장에서 코린토스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테네 시민들은 지난 30년간이나 정말 30년간이나 펠로폰네스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영광을 위해 또다시 전쟁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의 한정에서 보자면 아테네 민주파 이꼴 아테네 제국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절은 아테네 민주정이 말 그대로 폭주했던 시절이거든요. 둘째, 이 코린토스 전쟁을 통해 아테네는 나름대로 재미를 보는데 성공합니다. 이를테면 크니도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제국과 연합했던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함대를 모조리 수장시켜 버리는데 성공했거든요. 이를 통해 아테네는 전성기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게해에서 제2의 아테네 제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할 정도의 동맹체를 결성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으로 돌아옵시다. 향연의 지필 연대가 대략 기원전 384년쯤이라고 했죠. 코린토스 전쟁이 끝난 지 3, 4년 언저리입니다. 묻건대 아테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쟁을 하자는 주전론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대략 이런 생각이었죠. 테바이를 비롯한 다른 도시국가들과 어떻게 동맹관계를 잘 체결하고 또 전투를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하면 마침내 스파르타를 물리치고 제국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대충 이런 생각들이 아고라를 나돌았을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봤던 투키디데스의 인용문을 다시 떠올려 보자면 에로스 에네페즈, 다시 말해 곱비 풀린 에로스라는 저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향연을 적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향연을 읽을 때 던져야 할 질문은 플라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플라톤에게 전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전쟁이란 끝이 없다였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고대 그리스인들의 평균 수명이 19세 남짓이었는데 플라톤이 보니까 펠로폰네스 전쟁부터 코린토스 전쟁까지 전쟁만 거의 내리 40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걸로도 모자라 아테네 시민들은 또 다른 전쟁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소위 패권이라는 것이 여러 국가들을 돌며 옮겨 다니기만 할 뿐 궁극적인 완성이나 질서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쯤이면 폴아웃 시리즈의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나죠? War never change. 그러니까 플라톤이 봤을 때 그가 속한 세계였던 에게해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라는 건 사실상 끝나지 않는 수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플라톤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지구에서 전쟁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건 너무 순진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쟁 자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펠로폰네스 전쟁처럼 그리스 전체가 전란에 휘말리는 규모의 대전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플라톤이 설계했던 이상국가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이 국가엔 전쟁을 도맡은 수호자 계급이 존재하고 또한 꽤나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전쟁 속에서 평생을 보냈던 플라톤의 현실인식이 묻어나는 대목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외 교역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상국가라는 건 공동체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경제체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미덕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심지어 탐욕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국가에서 공동으로 소유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공산주의적 경향이 농후합니다. 이런 국가 체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번 물어봅시다. 플라톤은 왜 이런 이상국가를 설계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플라톤이 봤을 때 교역과 탐욕은 전쟁의 불씨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교역이 자급자족보다 더 많은 이윤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길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저기를 식민화해버리면 그게 더 이윤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제국이 아니라 공화국인 것입니다. 실제로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국가의 적정 인구가 5,040명이라고 정확히 못 박은 바 있죠. 자, 이런 생각이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플라톤이 그만큼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연으로 돌아옵시다. 지금까지 말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향연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텍스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플라톤의 주된 목적은 아테네 제국주의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인 참주정을 겪은 지 얼마 안 된지라 기원전 384년에 곧바로 철인왕 개념을 말하진 않습니다. 이건 그로부터 거의 10년은 더 지나서 적힌 국가에 가서야 완성되는 생각입니다. 향연에서의 플라톤은 보다 완곡한 방식의 비판을 시도합니다. 향연에서 플라톤이 시도한 건 대략 이런 겁니다. 왜 전쟁을 하는가? 탐욕 때문이다. 탐욕이란 무엇인가? 에로스이다. 그렇다면 그 에로스를 교정하자. 너는 에로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뭐? 내가 보기에 에로스라는 것은...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향연에서 플라톤의 목적은 에로스의 도덕화이다. 자, 그러면 플라톤은 향연에서 어떤 논변을 펼쳤을까요? 역시나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마칩니다. 총총